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는 유부남이에요.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와 결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내와 저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직원이었고 저는 그 카페 근처 자동차 회사 본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카페에 갔다가 제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쇼피숍에 얼굴 도장을 찍으며 아내와 친해지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SNS로 친구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귀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아내가 마냥 좋아서 사귀게 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에서 자리도 잡았고 부모님도 하루빨리 제가 장가가길 바라셔서 아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었는데 아내는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는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 자꾸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르면 나 자기랑 헤어질 거야. 결혼하자는 말을 하면 아예 저와 헤어질 거라고까지 말을 하니 더는 무서워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 생각이 없다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아내는 결혼하면 참 잘 살 여자였거든요. 성격도 똑 부러지고 살림도 잘해요. 아내는 일찍 부모님께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 가보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음식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알기 위해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 나중에는 아내가 참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이야 우리 둘이 좋으니까 다 헤쳐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혼하면 현실이야. 우리 한 가족 되기 시작하면 자기 힘들어서 금방 나한테 질릴걸? 아내는 결혼에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 제도에 대해 겁이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고자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직 안 만나봐서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퇴임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굉장히 자상하고 좋으셔. 자기 보면 엄청 예뻐하실 거야. 저는 형이 몇 년 전 결혼했는데 형수와 어머니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면 무조건 싫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형수는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인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도 형수가 형에게 시댁에 대해 싫은 소리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형수 솔직한 마음까지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형에게 들어봐도 형수가 우리 집 같은 시댁 없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자기가 우리 집 상황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우리 집 상황 알면 자기도 날 싫다고 당장 헤어지자고 할걸? 당시 저와 아내가 연애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는데 생각해보면 아내가 본인 부모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내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은연중에 물으면 항상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거든요. 저는 아내가 혼자 독립해 나와서 살고 있으니 크게 부모님과 왕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난 자기랑 절대 안 헤어져.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절대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곱게 자라서 긍정적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나같이 살아보면 그런 소리 안 나와. 괜히 감당도 못하고 결혼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그냥 영화나 보러 가자. 아내는 또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말을 돌렸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그렇게 남자로서 미덥지 못해 보이나 싶어 서운했습니다. 물론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아내 말대로 제가 어려서부터 부족한 거 없이 순탄하게만 살기는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아버지와 다정하고 가정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똑똑한 형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왔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면서 그 어떤 큰 사건 없이 무난하게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에 입사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이런 저에게 걱정 없이 커서 사람의 본인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곱게 자라서 오히려 힘든 상황에 더 강해. 웬만한 일은 긍정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 당시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로서 아내를 책임지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제 말에도 아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말은 잘한다 라는 비아냥과 말이라도 고맙다 라는 실소가 섞여 있었죠. 그때까지 제가 막연하게 생각한 아내의 걱정은 가난이었어요. 1년 넘게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반지하에서 월세를 사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카페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크게 남는 돈도 없을 것 같았죠. 거기다가 아내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도 하고 싶은 거 많고 대학도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아내가 저처럼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내에게 다 괜찮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조르니 아내도 두 손 두 발 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하시면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의 상황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아내의 걱정은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 부모님은 아내가 고등학교 때 이미 이혼하셨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이혼이에 흠이 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여자친구 부모님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감옥에 수감 중이었어요. 여자친구가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과 살던 집에 일부러 불을 내서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죽었답니다.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수술했고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답니다. 술만 먹으면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괴롭혔고 때리기까지 해서 여러 번 이사까지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나 봐요.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내가 고등학교 때 힘들게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하고 어머니와 따로 나와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보복하겠다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집에 불을 내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아버지는 형을 받아 수감 중이고 장모님은 수술하고도 얼굴과 몸에 화상 자국이 심해서 힘들어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는 거였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턱하고 막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내가 불쌍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상황 다 듣고도 분명 결혼 허락하실 거야. 그래? 그럼 자기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려. 그래도 나랑 결혼하라고 하시면 그때 내가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니면 아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어떻게든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부모님이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라 기대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보고 겪어온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믿었던 부모님이 아내의 상황을 듣자마자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카페에서 일한다는 것만 들어도 어이가 없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할 판인데 뭐? 아버지가 감옥에 있고 엄마라는 사람은 자식 놔두고 주고?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께서 가르쳤던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시집가려고 대학 안 가겠다고 하면 잘했다고 뭐라든 응원한다고 하시더니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믿었던 아버지가 저렇게 이야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미 여자친구가 대학도 안 나오고 직장도 변변치 않은 게 이미 제 짝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더 믿기 힘들었던 건 어머니마저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런 무서운 일 겪은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자고로 집안의 여자는 잘 들여야 가정이 화목한 거야. 엄마도 더 듣기 싫으니까 그 애랑은 당장 헤어져.
엄마까지 왜 그래요? 형수는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안쓰럽다고 엄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이 산 형수는 안쓰럽다고 매번 친정엄마처럼 챙기시면서 더 힘든 상황에서 엄마를 잃은 제 여자친구에게는 불쌍하다가 아니라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니 저도 듣기 싫더군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형수랑 네 여자친구랑 같니? 네 형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딴 애야. 엄마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잘 자랐다고. 아, 결국은 학벌이랑 집안이 중요했네요. 형수는 엄마 없이 컸어도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다 되고 제 여자친구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머니는 형수에게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했어요. 형수가 말하지 않아도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수가 친정엄마는 안 계셔도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녀석이 여자한테 미쳐서 부모님한테 말하는 버릇 좀 봐.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진영이도 착하고 똑똑하고 잘 자랐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부모님께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만 자라온 제가 선택한 여자인데도 만나보지 않고 절대 안 된다고만 하시니 화가 났어요. 내가 평생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다. 특히 그 부모를 안면 그 자식은 안 봐도 다 보여. 그런 막장 집구석에서 자란 애가 정신이 온전할 리가 있니?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엄마 맞는 거 보면서 자란 앤데 절대 멀쩡할 리가 없어. 난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시 그 여자랑 결혼 이야기 꺼내거든. 네 얼굴도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는 제가 우겨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와도 아예 의절하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반응에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과 의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 의절하더라도 절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했어요. 부모님께 싫은 소리를 들은 걸 알고도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갔었는데 부모님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쯤 되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아내처럼 가여운 사람을 우리 부모조차 받아주지 않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아내는 부모님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이사도 했어요. 제가 그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제 집이 없었기에 아내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장 전세를 구하기에 모아둔 돈이 부족해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혼인신고를 해야 전세 대출이 된다고 해서 아내를 설득해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저는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아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거나 다름없고 저도 부모님과 의절하고 살다 보니 아내와 저는 매일 둘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무슨 날이면 더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런 날이면 무조건 아내와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둘이 함께 지내다 보니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내 친구들은 명절이다 김장이다 내일 시댁 욕하면서 결혼한 거 너무 후회한다는데 나는 내일 자기랑 둘이서만 알콩달콩 사니까 너무 좋아. 시댁 스트레스도 없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내는 시댁이 없어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다고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사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날이 되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도 혼자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일이 좀 있었어요. 형에게 갑작스레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던 날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일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울고 계신 어머니, 병원 복도에서 여기저기 통화를 하며 장례식장을 알아보는 형의 목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저는 하루 종일 귀가 멍하고 귀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형과 형수는 모두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내 얼굴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아내도 이 상황이 불편한지 남처럼 자꾸만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 아내가 걱정되면서도 저는 어머니가 더 마음이 쓰여서 조심스레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자기도 많이 불편하고 힘든 거 아는데 우리 집 식구들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하고 우리 어머니 좀 챙겨줘. 장례식 끝나면 내가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제대로 사과드릴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불효를 저질러도 너무 큰 불효를 저질렀구나. 아무리 아내가 좋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전혀 알려 없는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아버님이 자기랑 나랑 결혼하면 의절이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만나주지도 않으셨잖아. 자기랑 나랑 사는 게 더 좋아서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내가 뭐가 돼.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님은 왜 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시는데. 어머니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거지. 상황이 상황이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장례식장에서 아내를 보고도 아는 척을 안 하시는 어머님에게 아내도 많이 서운했는지 서러움을 토해내더라고요. 이래저래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정신없는 와중에 아내까지 챙기느라 힘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곤란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저를 나무라셨거든요. 여기에 쟤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너 꼴을 보면 아버지가 눈이라도 편히 감으시겠니? 어머니,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랑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며느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못마땅히 하시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저도 더는 나쁜 소리 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아내든 어머니든 누구라도 마음을 헤아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이 팽팽하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어른이신 게 장례식장이 끝나고 아버지를 장지로 모시고 나자 그간의 일이 좀 미안하셨는지 먼저 아내에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연락받아서 다들 놀라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 정리 좀 되고 나면 집에 한번 와. 같이 밥이나 먹자. 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내의 눈도 못 마주치면서 어렵사리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로 불편해하던 것도 잠시, 장례를 치르면서 며칠 동안 서로 함께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잔 게 도움이 됐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아내에게 며칠 있다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이나 먹자고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기대했습니다. 철없고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불효를 저질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아내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머니께 잘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저와 어머니는 피가 섞인 가족이니 지난날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도 서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니 금방 풀렸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서로 캐캐묵은 감정이 있다 보니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초대로 몇 년 만에 본가에 갔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부모님 댁에 제 방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했어요. 이 방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싶어서요. 반송인 시간도 잠시 주방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나 본데 뭔가 아내의 행동이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아내에게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아유, 얘, 그거 꺼내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두고두고 눈으로 보려고 산 접시들인데 그걸 물로 닦으면 어떡해? 어머니 취미가 접시나 커피잔 같은 걸 사서 모으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께서 외국에 갔다 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접시나 컵을 사다가 거실 여기저기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 접시와 잔들은 절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전시 목적으로만 거실과 주방에 장식해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던 아내가 어머니를 돕겠다고 주방 창장에서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접시를 꺼내서 세제로 빡빡 닦았나 봐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님, 설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접시를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접시가 다 그냥 접시지. 뭘로 좀 닦은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내도 아내입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는지 아내가 인상을 확 구기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머니 때문에 본인이 너무 놀랐다고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냥 접시? 이거 그냥 접시 아니고 예술작품이거든? 둘째, 너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거 모르겠어? 아휴, 이게 얼마짜린데 세제로 뻑뻑 닦아. 이래서 수준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건데. 아휴, 내가 참아야지 네가 뭘 알겠니? 순간 주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봐도 어머니의 말씀이 심하다 싶어 그만하시라고 제가 나서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행동에 아내가 많이 민망했는지 그대로 몸을 돌려 주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밥이고 뭐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가자. 제가 봐도 별거 아닌 일에 어머니가 과하게 반응하신 게 맞으니 저도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됐어. 나는 저녁 생각 전혀 없으니까 수준 높으신 분들끼리 맛있게 드세요. 화가 난 아내는 그대로 뒤도 안 보고 나가버렸어요. 아내의 행동에 당황한 제가 아내를 붙잡으려 나가려는데 그 앞으로 어머니께서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좀 했다고 삐져서 가는 꼴 좀 봐. 아들, 너는 도대체 저런 애가 어디가 좋아서 엄마 아빠까지 버리고 나간 거니? 얘가 영어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내내 꿍하고 있는 게 얘가 너무 음침하다. 그날 제 눈으로 본 상황만 보고 보면 어머니가 너무하셨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아내도 낯선 곳에 오느라 긴장했는데 좀 잘해주시지. 접시 하나 잘못 꺼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 따졌어요. 저도 아내도 어머니도 아직 한 가족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그렇게 쌀쌀맞게 하셨어야 했는지 저도 좀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아들, 너 말 잘했다. 나도 우리 집에 온 새 식구 혹여나 불편할까봐 일부러 편하게 해주려고 일하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했어. 앞으로 우리 집에 적응되면 그때에도 늦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아니 처대는 애가 대뜸 한다는 말이 그래놓고 너한테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저는 처음 어머님의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딴에는 아내를 배려해서 하신 이야기 같은데 딴소리 할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네 처가 하는 말이 내가 자기를 싫어해서 일부러 너랑 둘이 떼어놓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부른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어머니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주방에 불쑥 들어오더니 대뜸 뭐부터 하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때도 아내의 말투가 공격적이어서 어머니도 좀 당황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별거 없으니 좀 쉬고 있으라고 했대요. 집안일이야 차차 배우면 된다고 그랬더니 다짜고짜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진우 씨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설마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싶었는데 어머니는 억울해하시면서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뭐라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억울하다는 듯 어머니를 쏘아봤대요. 그때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세월도 있고 애초에 어머니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으니 괜히 아내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했거든요. 나도 얘 조건만 듣고 반대하고
몇 년 동안 왕래도 안 하고 지낸 게 미안해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애가 영 싹수가 없다. 아들, 너 다시 생각해. 애 생기기 전에 헤어져야지. 괜히 애라도 하나 생기면 일 피곤하다. 엄마, 내가 진영이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진영이 그런 애 아니에요. 애가 속이 얼마나 깊은데. 어이씨구.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걔가 분명 나를 이렇게 여우 같은 눈으로 째려봤다니까.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겉하고 속이 완전히 다른 아이라고 조심하라고까지 하셨죠. 그날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아내는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원래 외국 지사를 근무해야 승진이 수월해요. 마침 딱 제가 유럽에 가야 하는 타이밍이었죠. 사실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와 아내가 유럽에 가서 1년이나 있다가 오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영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조건 유럽에 가자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유럽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1년 살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요.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 말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걱정되네. 이제 엄마랑 다시 만나게 돼서 전처럼 지내려고 하는데 다시 1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으니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전보다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전과는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자기는 어머니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안 해? 내가 유럽에 가고 싶다니까? 이때 아니면 내가 유럽에 언제 가보겠어. 그리고 어머니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봤자 고작 1년인데. 나도 당연히 가고 싶지. 근데 떨어져 있는 동안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니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을 때 더 붙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웃긴다. 본인이 아버지 안 보고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왜 그렇게 효자인 척을 해. 당신 그러는 게 나한테 부담인 거 모르겠어. 아내에게 부담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내는 평소답지 않게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이후 아내가 짜증스럽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유독 우리 집 이야기가 나오면 짜증을 냈어요. 그럴 때 보면 아내가 어머니와 형 그리고 형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리 집 이야기를 할 때는 아내 눈치가 보였어요. 제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내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당장 내년에 있을 승진 대상자에서 빠질 수는 있으니까요. 저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은 유럽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유럽 지사에 1년 근무하고 온다는 소식에 어머니와 형이 많이 서운해했어요. 명절날 이제야 좀 부쩍이나 보다 했는데 아쉽다. 가서 건강 잘 챙기고 연락 자주 해. 아이고, 아버지 떠나고 헛헛한 마음 아들들한테 기대서 사나 했더니만 그것마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서운해하는 형과 어머니를 뒤로하고 결국 저는 1년 동안 유럽 지사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만큼 마음이 좀 쓰였던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께서 아내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아들, 너야 일하러 간 거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바쁘게 지내겠지만
둘째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지내기 괜찮은가 모르겠다. 다지 있는 거 쉬운 일 아니니까 네가 더 잘해줘. 옛날 분이시라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서도 저와 통화하면 꼭 아내는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챙기셨어요. 그런 걸 보면 아내가 조금만 어머니께 다가가주면 금방 어머니와 아내가 가까워질 것 같아 제가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에 들어가면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봐달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부탁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 어머니께서 저와 아내 먹으라고 한국에서 음식을 좀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잘 챙겨준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만은 못하니 하루라도 빨리 먹고 싶었죠. 그런데 택배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익숙한 음식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한국에서 온 음식이었습니다. 익숙한 반찬통과 주소가 적힌 택배 박스에 익숙한 어머니 글씨가 보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출근하는 것도 있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통을 들고는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택배 보낸 거 자기가 받아놓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야? 그래 놓고 이 아까운 걸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냐고.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에도 아내는 별로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당신 그거 먹어봤어? 김치는 너무 쉬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다른 반찬들도 오는 길에 다 터져서 난리도 아니야.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먹어? 한국에서 긴 시간을 오느라 김치도 다 쉬고 반찬도 다 뒤섞여서 더러워서 그냥 버렸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내가 맞나 싶어서요. 제가 함께 살아온 아내는 누군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의 실망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평상시에 안 그런 아내가 어머니와의 일이 생기면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내와 함께한 일에 처음으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제가 다 먹을 테니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고 출근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 말이죠. 한번 아내에게 실망하고 나니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서운한 게 점점 더 많아졌고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도 서로 정과는 다르게 대면 지내다가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서도 관계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아내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와 형부터 보고 싶어서 귀국하자마자 뵈러 가겠다고 했는데 아내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머니 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자기나 다녀와.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온 건데 며느리가 당연히 인사드리러 가야지. 자기가 우리 엄마 불편해하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자꾸만 피하다 보면 평생 가까워지지 못할 거야. 자기는 몰라서 그래. 나 미워하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머님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나 반대하고 안 좋아하셨던 것만 생각나는데 그럼 어떡해. 아내는 또 그 얘기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결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만 해요. 그때 너무 서럽고 자존심 상해서 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때가 떠오른답니다. 또 그 얘기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때 이야기만 할 거야? 그때야 어머니도 자기를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나도 모르겠다. 안 갈 거면 말아. 나 혼자 갔다 올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도 중간에 한번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머님이 어깨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라 아내와 어머님을 뵈러 가려고 했는데 아내는 가기 싫다고 해서 그때도 저만 병원에 가서 얼굴을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아예 안 보고 살 것처럼 저러니 저도 답답하더군요. 그날도 어머님은 속상해 하셨어요. 아내도 함께 올 줄 알았는데 저만 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저도 놀란 게 어머님께서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가 잘못하긴 한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돼서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보지도 않고 싫다고 했으니 진영이 걔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엄마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진영이 보면 제대로 사과도 하고. 어머님 성격에 정말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평생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사신 분인데 며느리에게 당신이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속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당신이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인 저도 아내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노력만 하라고 다그쳤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니까요. 더군다나 어머님은 아내를 주겠다고 성치도 않은 팔로 이것저것 음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가 언젠데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그냥 내 생각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이거 다 싸서 둘째 가져다 줘. 그날 아내가 집에 왔다면 어머님은 제대로 사과하고 아내에게 주려고 반찬도 잔뜩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직 다 낫지 않아 성치도 않은 어깨로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달하고 다음엔 꼭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때는 아내도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모습에서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머님마저 마음을 바뀌지 않았다면 평생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팽팽했을 텐데 어머님이 먼저 손을 뻗어주셨으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여겼어요. 저는 곧바로 어머님에게 아내가 반찬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고맙다고 어머니께 연락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내 성격상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어머님께 전달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요. 그러던 중 제가 유럽 지사 쪽에 일이 생겨서 한 달 동안 다시 다녀와야 했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출장에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부동산 가서 가게 자리 보고 계약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내가 원래도 빵을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 유럽에 있는 동안도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빵집을 차려주겠다고 아내와 약속했거든요. 아내가 저를 위해 1년이나 같이 외국에 나가 내조를 해줬으니 저로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미리 받은 가게를 주말에 같이 보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출장이 너무 갑자기 잡혀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아내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출장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같이 가자고요. 출장 가기 전까지 아내는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와 외국에 있는 동안 1년이나 일을 쉬었으니 본인도 하루빨리 가게를 차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제 일 때문에 가게 오픈 준비가 미뤄지니 저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아내에게 미안해서 출장을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그 일로 아내가 좀 속상해한다고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당신이 같이 아내와 부동산에 다녀오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기 전까지 원래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낳고도 종종 주변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를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아내에게 언뜻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자마자 곧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저도 없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둘이 만났다가 괜한 일이라도 생길까봐 어머니께 괜찮다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계약하게 되면 그때 도와달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 동안 충격적인 일이 생겼더군요. 제가 출장에 다녀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출장 전에 있었던 일로 아내가 아직도 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전화해도 아내가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을 뵈러 가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감기에 걸리신 것처럼 목소리가 잠겨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엄마?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덜덜 떨려요? 어디 안 좋으신 거면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누가 봐도 아픈 목소리가 분명한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고 집에서 쉬고 싶으니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형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한 달 만에 출장에서 돌아온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할 리가 없는데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형 말이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부터 이상하게 형에게도 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병수가 죽이라도 가져다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애들 옮는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안 그래도 우리도 주말에 찾아뵈려고 연락드렸더니 몸살 기운이 있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 애들 감기 옮는다고. 형이야 애들이 있으니 행여나 감기에 옮기기라도 할까봐 오지 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이 지난 지 벌써 거의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게 저로서는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아내와 함께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같이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형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아내가 어머니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가는 길에 죽이랑 과일을 사서 갔어요. 일주일이나 혼자 계셨으면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만난 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어머님 댁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자 어머님이 우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 얼굴부터 가리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올린 팔 사이로 아내를 힐끗거리더니 몸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잔뜩 겁에 질린 사람처럼요. 저는 어머니의 행동에 놀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경악스러웠습니다. 눈가에 퍼런 멍이 새까맣게 든 것도 모자라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계셨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랑 다리가 왜 이래? 놀라서 어머니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데 허리랑 등에도 멍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왈칵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시더니 연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까봐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건데 뭐하러 왔어? 사실은 며칠 전에 산에 갔다가 거의 다 내려와서 대굴대굴 구른 거 있지? 바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뼈랑 다 괜찮대. 그냥 여기저기 멍이 들어서 보기 안 좋으니까 자식들 보기 흉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는 많으신데 워낙 정정하세요. 키도 크고 몸도 늘씬해서 어머니가 연세가 되셨다는 걸 자식으로서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자식이라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말마다 혼자 심심하시니 동네 산에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나 봐요. 그날 저는 어머니와 저녁까지 먹고 주무시는 것까지 보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아내 눈치가 보이시는 건지 여인신 아내와 눈도 못 마주치시며 집에 가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빵집 계약을 하러 가기 전에 부동산과 통화할 내용이 있어 아내 휴대폰에서 부동산 전화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산에 갔다가 넘어지셨다던 주말 아침에 어머님이랑 아내가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아내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와 통화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댁에 다녀온 이후 내내 찝찝했던 기분도 한몫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유난히 아내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눈치라기보다 겁에 질린 것 같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자 아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통화를 한 적이 있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네. 부동산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자고 전화 오셨길래 그냥 괜찮다고 했어.
아내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길래 조금 찜찜하긴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저의 이 찜찜한 기분이 정리되고 말았어요. 저희가 다세대 주택 2층에 살아요. 1층의 건물 주인 아저씨가 식당을 운영하세요. 퇴근하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쭈뼛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이 놀라웠어요. 아이고, 내가 남의 일에 주책인 걸 알면서도 걱정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저번 주에 어머님 오셨다가 계단에서 그냥 굴러 떨어졌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셔? 저는 순간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어.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어머님이 여기 오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지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또 말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슬쩍 제 손목을 잡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식당 앞이랑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복도에 설치한 CCTV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건물 주인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산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집 현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였어요. 그것도 아내가 밀어서요.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다 찍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경악스러워서 곧장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도착한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바로 같이 집으로 갔어요. 이진영 씨, 지금 바로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 왜 나더러 같이 서까지 가자는 거야? 자기?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이제 나 당신 남편 아니야. 경찰관님, 이 여자 당장 내 집에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 말에 경찰들이 아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나가면서도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CCTV 영상을 보고 나니 아내의 뒷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아내의 짐을 다 싸서 경찰서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날 사건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나 봐요. 부동산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아내가 다짜고짜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대요. 제 가게 알아보러 다니는 걸 왜 어머님이 같이 가요? 왜요? 계약금이라도 내주시려고요. 아내가 말을 삐딱하게 하니 어머니도 화가 났지만 애써 참고 필요하면 계약금을 내줄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가 차다는 듯이 혀를 찼대요. 나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됐으니까 괜히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아내가 전화를 딱 끊어버리길래 어머니는 마음이 안 좋았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며느리랑 이렇게 지낼까 싶어 마음을 먹고 우리 집에 오셨답니다. 제가 아내가 맛있게 먹었다던 반찬을 새로 또 해서요. 그런데 아내가 집 앞까지 찾아온 어머니께 막말한 겁니다. 여기를 왜 오냐고. 본인은 절대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대요. 어머니는 한 번만 더 그럼 반찬이라도 두고 가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반찬 가방을 어머니의 얼굴에 던졌답니다. 그 큰 가방이 맞은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일을 어머니와 저는 경찰에 다 진술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아내가 화가 나면 과격해져요. 어쩔 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혼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저와 사는 동안도 한 번씩 티격태격하면 종종 본인이 화를 주지 못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핸드폰을 박살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속으로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싶다가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잘 보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참고 넘어가는 바람에 아내가 어머니께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아예 아내를 만나지 않았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요. 저는 곧장 아내와 살던 집을 나와 어머님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어요. 아내 때문에 어머니도 마음에 병이 생겼으니까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부모님과 의절까지 해가며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건 누가 봐도 제 잘못이에요. 그 일로 어머니와 아내는 이미 시작부터 어긋났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물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내가 너무 믿고 원망스럽지만 저도 잘한 게 없으니 남은 인생은 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제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말 잘할 거예요. 이 나이를 먹고도 미숙하고 멍청한 저에게 여러분께서 많은 질책과 응원하는 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며 살 거예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크게 풍파를 겪지 않고 살아온 편이지만 인생이 이렇게 끝없이 흘러가는 걸 보니 저도 언젠간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식들이나 지인들은 나를 어떻게 대해줄까?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세월의 굴곡을 견디며 산 분이에요. 그런데 워낙 힘든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런지 다소 말투가 좀 강하시고 가리지 않고 할 말 하시는 편이에요. 고집도 강하시고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런 자기의 어머니를 짠하게 생각하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허나 저는 이 집의 막내 며느리로서 크게 어머니와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남 1년을 두고 계셨고 큰아들인 아주버님을 무척 애지중지하셨어요. 본인을 쏙 빼닮은 아들이라 그런지 엄청 예뻐하셨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딸인 저희 형님과 아들인 제 남편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알아서 커가고 있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사실 어머님께 잘해드린 것도 있어요. 어머님 얘기를 듣다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아야, 진이야, 넌 모를 거다. 얼마나 네 시아버지가 날 함부로 대했는지. 그 양반 술버릇이 아주 고약했어. 먹기만 하면 뒤집어 엎고 물건 던지고 그러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여자는 또 어찌나 밝혔는지 나중엔 상간녀랑 있는 걸 자식들한테 들키기까지 했다. 내가 자식들 볼 낯이 없어서 아야 고개를 못 들고 다녔다. 그러셨군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뿐인 위로였지만 어머닌 제 말을 듣고 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친정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20대가 되자마자 빨리 가정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선을 봐서 아버님과 결혼하게 되신 것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너무 울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말뿐이라도 고마워.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 어머닌 저리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어머닌 대단하셨어요. 작은 단칸방 하나에서 3남매를 낳고 그의 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주 작은 연립에서 빌라로 그리고 조그만 주택 한 동으로 땅을 사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름의 재산 증식을 해오셨어요. 그 시대치고 다들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정말 이악 물고 자식들만 보며 살아오신 것 같았죠. 언젠 쌀이 없어서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쌀을 빌리러 다닌 적도 있었단다. 그땐 그래도 사람들 인심이 좋아서 밥도 주고 반찬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없었담 우리 애들이 어찌 컸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구나. 근데 내가 그리 쌀이라도 빌려 밥을 지어놓으면 그걸 바깥 양반이 다 퍼먹고 가거나 언제는 쌀을 그대로 가져가 다른 데 팔아버린 적도 있었단다. 정말 못된 양반이었지. 아유, 대체 애들은 뭘 먹고 살아라고. 내가 그런 양반이랑 그토록 오래 살았다. 참고 그저 참고 살았어. 그러느라 화병도 생겼지.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어머니 댁에 놀러갔을 때 어머니가 정정하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당시의 일들은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줄줄이 늘어놓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으면 막내 며느리인 저에게도 저렇게 하소연을 하실까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이야기의 분위기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식들을 비롯해서 배우자인 저까지 웬만큼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견딜 수 없으셨는지 갑작스레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니들 뒷바라지하다 고생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해. 이게 뭔 꼴이냐 치매라니. 때 아닌 분노를 자식들에게 쏟아부으시는데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희도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쏟으시며 신세한탄을 하셨고 옆에 있던 저도 눈물이 맺혀 그만 숨죽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던 아주버님을 보며 말하시더군요. 나 어디에 둘 거냐? 나 누가 보살펴 줄 거야? 어머님의 말씀에 공기가 차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무겁게 입을 떼었어요. 엄마, 내가 모실게요.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됐다. 니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정신이 있을 때 요양원에 가련다. 요양원에 보내다오. 아니에요, 엄마. 무슨 그런 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주버님은 저처럼 어머님을 많이 안쓰러워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어머님께서 아프시면 자기가 보살피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형님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아주버님 뜻이 워낙 완강하셨죠. 역시나 아주버님이 그리 나오자 형님의 표정은 확 구려졌고 조마조마하던 분위기에서 바로 숨 돌릴 틈도 없이 형님이 나서시더군요. 당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금 그걸 결정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아프시다잖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생각이 있어 지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시기 힘들어요. 야! 그렇게 때 아닌 부부싸움이 번지기 시작했고 전 이 참혹한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님 가슴 아픈 눈으로 이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열이 오르셨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달라니까 왜 니들끼리 결정을 하려 들어. 요양원에 갈 거다. 니들한테 지면 안 된다고. 어머님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허나 잠깐 정적이 잃었지만 그것을 곧 아주버님이 깨버리셨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어머님, 짐 챙기러 가요. 더 이상 큰 싸움을 벌일 수 없어서 내린 결단이었겠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부부간의 협의가 안 된 건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결정을 하신 듯 했어요. 형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장남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가 절이 되셨다고 하니 착잡한 아주버님의 마음도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별소리 없이 어머니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도 파시고 아주버님 댁으로 가서 잘 사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흐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형님의 전화를 받고 정말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흐름인지 귀로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동서,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일단은 다들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 네? 이혼이요?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뇨. 자식 있어도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 싶어. 아무튼 좀 이따 봐. 두 분은 결혼 10년 차였고 조카들도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무슨 일인지 됐고도 통 반응을 알 수가 없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후다닥 가보게 되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때 아닌 시집살이 하게 된 형님이 못 견디고 결국 저런 결론을 내리게 되신 것이더군요. 동서, 알지? 나 결혼할 때 무일푼으로 온 거. 나도 알아.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 나 10년 동안 이 사람도 알 정도로 나름의 도린 다 했어. 경조사 안 챙긴 것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매일 실수 없이 너는 무일푼으로 왔네. 감사할 줄도 모르네. 더 잘해야 하네.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애들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한테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켜대시는데 그거 자기라면 견딜 수 있겠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난. 형님은 흥분하신 채로 말을 더 이으시더군요.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나보고 어머니 불쌍하니 잘 돌보래놓고 수시로 출장 잡고 야근하고 어머니는 괜찮으실 때도 나한테 자기를 시켜달라고 하질 않나.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져대시질 않나. 그런 중요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이 사람은 없었어. 나한테 자기 엄마를 맡겨놓고 말이야. 내가 혼자도 아니고 애가 둘이야. 그렇게 힘들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자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욕을 하시고 얼마 전에는 나한테 직접 성취검도 하셨어. 이렇게 사느니 나는 애들 데리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 안 그래? 솔직한 마음으로 이미 제가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형님과 어머니 사이에 앙금은 꽤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결정하신 걸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형님은 어머님 거처를 정해달라 하시더군요. 형님이 하는 말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고 적당하게 대답할 말이 없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이었죠. 동사한테도 말했지만 형님, 도련님 다 아셔야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 거처는 이제 다른 분들이 정하시던지 아니면 알아서들 의논하세요. 아주버님이 원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다급하게 막으셨지만 형님은 아주 확고하셨어요. 아니,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하고 정했잖아요. 나는 이런 의견 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다시금 부부싸움이 심해졌고 그렇게 어머니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어찌해야 할지. 어머님이 새삼 불쌍해지기도 했고 당시 그냥 제가 어머님을 맡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저희 집은 무리였어요. 아이가 어리기도 했고 지금 맞벌이까지 하고 있는 처지여서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뚫고 결국 둘째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언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봐주세요. 엄마는 제가 모셔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락이 나긴 했지만 누구 하나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결론이 난 것이라서 다들 착잡한 상태로 모든 걸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날로 시누이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시는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게 서러우셨는지 얼마나 끄끄 흐느끼시던지 보는 내내 저도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처량해. 짐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잠을 의지할 곳이 일이 하나 없거나 차라리 요양원에 갈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모셔야 하는데. 괜찮다. 니네 나이도 있잖니. 애도 어리고 네 상황 다 안다. 더 말 안 해도 된다. 솔직히 이혼 결정까지 가게 된 형님의 입장을 그 누구도 나무랄 수 없었어요. 남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그 기묘한 큰아들 사랑을 아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선 안 봐도 뻔한 모습이긴 했어요. 얼마나 소갈이라고 모진 이야기들을 들었을지 이해가 갈 수밖에 없더군요. 반대로 막내 며느리인 저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지내셨어요. 막내 아들이 늦게 결혼하기도 했고 어머니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할 때 얻은 며느리라 그런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으셨는데 큰형님과는 서로 간에 상처가 많은 듯 했어요. 그러던 차에 슬슬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있게 되었어요. 가끔씩 시누이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오기도 하고 안부차 몇 번 전화를 드리기도 하면서 병만 상태를 엿줍는 정도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아주버님보다 조금 길었을 뿐. 역시 결혼한 가정으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시누이 역시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힘든 목소리로 가족 회의를 요청하시더군요. 이미 이때부터 감이 왔고 결국 이번엔 내 차례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옳게 얼른 명진이랑 우리 집으로 와봐.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가보니 상황은 참 녹록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방으로 내드렸던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시누이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통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니 딸이라도 저렇게 힘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큰오빠밖에 없는 거 알지? 오빠한테는 칙소리도 못하면서 어쩜 나한테만 그렇게 막말을 해대는지 몰라. 솔직히 나 올케 언니 이혼한다고 할 때 너무 기가 막혔는데 지금 겪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좀 그래. 딸인 나도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데 말이야. 잘하면서도 오빠한테만 다 몰아서 해주고 말이야. 나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모시고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무리 아픈 사람이어도 그렇지 어쩜 그리 구박을 할 수 있어. 무슨 시댁살이가 따로 없어. 아무튼 나는 못 모셔. 난 포기야 포기.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 건지 들어보니 어머니는 내내 있으면서 그렇게 불평을 해대셨고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에게 자꾸 원망 섞인 소리를 하시고 짜증을 내기 일쑤셨나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엄마로부터 그다지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맨날 오빠만 최고라고 그렇게 비교해대고 그게 싫어서 일찍 집 탈출하듯 결혼을 한 거였고 말이야. 그래도 엄마라고 짠해서 모셔왔더니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역시나 시누이가 저희 부부를 가르쳤어요. 이쯤 되니 저희 차례가 온 것 같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상태라면 우리 집에 와서도 못 견디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나 남편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어머니와 큰 트러블이 없었지만 줄줄이 상황들을 듣고 나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쪽 구석에서 잔뜩 웅크리고 고개도 못 들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더군요. 자식들이 줄줄이 자기와 못 있겠다고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꿈쩍도 못하고 눈만 힐끔거리며 눈치로 보는 어머니를 그냥 외면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말을 내뱉게 되었고 남편은 옆에서 눈이 튀어나올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올케? 우리 엄마 보통 아니야. 나중에 가서 또 울면 못 모시겠다고 해도 나는 몰라. 일단은 저희가 잘 모셔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그때 절 가로막은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밖으로 끌어내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괜찮을까? 뭐가요? 아니, 엄마가 저렇게 난리를 치셨다는데 우리 집 와서도 그럼 어떡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당신이 돌봐드려 하는데 괜찮겠어? 우리 애도 어린데. 일단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때 저 챙겨주시고 살뜰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인데 효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이나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방 하나를 내드리고 모시게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 듣던 대로 만일 행동이 과격하시거나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내셨어요. 저도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었고 정말 필요하다면 간병인이라도 쓸 생각이었어요. 홈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보고도 있고 틈틈이 전화도 자꾸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괜찮아. 너 일해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가끔 몸을 못 움직이시고 생각을 놓고 계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형님이나 신우에게 하듯 막말을 하시진 않더라고요. 왠지 제 생각에는 앞서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이 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처가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몇 번 씻겨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다며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고 가끔씩 치매센터로 오가는 것만 봐드리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 더 짠하고 슬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담원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가 오셨어요. 진이야, 이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구나. 잘물점이라고 쓰여 있고, 뒤에는 무슨 햄버거집이 있는데 말이야. 여기가 어디니? 집을 못 찾겠어.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당황한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저까지 심장이 쿵쿵댔어요.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봐 저는 어머니께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달라 했고 빠르게 회사에서 나와 어머니를 찾으러 갔습니다. 어머닌 절 보자마자 안심이 되셨는지 그만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진아, 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저 잡고 일어나 보세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허나 어머니께선 말과 달리 걸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정말 놀라고 당황하셨는지 등인 식은땀이 축축히 배어 있었고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대로는 집까지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 어머니와 함께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도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셨어요. 그런데 우는 것조차 민폐라 생각하신 건지 그냥 조용히 눈물을 떨구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 미어지더라고요. 이후로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현재 상태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니 간병인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는데 그간 형님이나 시누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더라고요. 여보, 형님한테 전화가 안 오네. 다들 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봐. 그러게. 어머니가 어제도 넌지시 물어보던데 뭐라 답해야 할지. 네, 저도 그분들이 연락 한 통 없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실망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 그렇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치매도 치매이지만 어머님의 상태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까지나 꼭 치매라는 병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밤마다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동시에 일어나서 서로를 마주 보았어요.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놀다 바로 뛰어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마음이 쓰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애 같은 얼굴을 하고 무릎을 파묻고 앵앵거리며 울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돌아보는 어머니는 듣기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못해 쓰린 말들을 하시더군요. 애들이 나를 버렸어. 내가 그렇게 강진이를 이뻐했는데 미송이는 첫딸이라 얼마나 이뻤는데 나를 버렸어. 얘들아,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거니? 내가 뭘 그리 힘들게 한 거니? 정말 보고 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흐느끼며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도 못 견디겠던지 그대로 거실로 나가더군요.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들과 쌓여있는 응어리가 뭔지는 알겠지만 홀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평생을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시고 보내고 난 뒤에 겨우 자기의 삶을 찾게 되신 어머니. 그런데 그걸 누려보기는커녕 치매라는 선고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모든 게 암울하게 느껴지셨을까요? 그런 와중에 자식들은 서로 모시기 싫어하고
가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게 되셨으니 모든 게 괴롭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너무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모로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그날은 그렇게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나 어머니는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못 주무시고 새벽에도 우시고 읊조리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몇 번이나 자다 말고 남편과 함께 건너가서 안아드리고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치매로 가셨기 때문에 왠지 그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마음이 짠해오더라고요. 그 뒤 저는 더욱 어머니께 잘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는 홍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돈 주고 사왔니? 어머님 생각나서 안 사올 수가 있어야죠. 얼른 드셔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달달한 주전부리는 물론이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식물들까지 집안에 들였어요. 남편도 식물이라면 벌레 생겨서 싫다는 양반인데 어머님 위해 준비한 걸 아니까 아무 말 않고 잘 돌봐주더군요. 그렇게 저흰 천천히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길 바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며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무섭더군요. 어머닌 점점 병세가 진전되면서 아이로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떼를 쓰고 울고 갑자기 물건을 집어던지고 어느 날은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간병인 아주머니를 보내고 돌보려 하는데 저한테 글쎄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 이거사, 넌 나를 여기 버려놓고 나가 돌아다니니 좋으냐? 좋냐고. 네 시애미가 이러다 죽었으면 좋겠지.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싶지. 니들 고생 안 하게.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머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됐다. 니들도 똑같아. 나 버린 자식들이나 니들이나 다 똑같아. 겉으론 잘해주는 척하고 속으론 바랄 거 아냐. 저 늙은이 언제 가나 언제 죽나. 이 천하의 나쁜 것들, 천하의 모진 것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얼른 없어져야 하는데. 어머님, 결국 못 참은 남편도 질세라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옆에서 아픈 분이니 그러지 말라고 말려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어머니는 이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신세 한탄을 하고 밥맛이 이상하다며 숟가락을 던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감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셨죠. 예, 너 내가 언제 계란찜을 먹고 싶다 했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했냐? 왜 맨날 김치찌개만 주는 거냐? 어머니께서 어제 김치찌개 드시고 싶다 하셔서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알겠어요. 제가 계란찜 얼른 해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잘 보살펴 드리겠단 마음 하나로 버티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하시는 어머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더군요. 으이그 미련한 것. 돈 없는 집안에서 시집와서 내 아들한테 평생 빌부터 살더니 저 요망한 것이 내 아들을 홀려서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훨씬 잘 살았었을 텐데 불쌍한 내 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고 남편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님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웃으시며 절 비난하고 구박하셨죠. 전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겨우 웃으며 마음을 달래가며 계란찜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끓여드릴게요. 나는 말을 해가면서요. 하지만 그 사이로 질금질금 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저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속으론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쉬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오늘 너무 고생했어. 남편이 저를 달래주는 것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으로 아마 한 달 정도 가슴앓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갈 때쯤 아들 녀석이 제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네, 전 괜찮다 해도 문제는 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몰라.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 아들 무서웠구나. 엄마가 말했잖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자. 응? 엄마, 그래도 넌 몰라.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것도 싫고 밤마다 오시는 것도 싫어. 이상해. 다 이상하다고. 비단 아들만 이러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도 많이 지친 건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절 붙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나 정말 힘들다. 당신은 안 힘들어?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려 하지 않아?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만큼 어머님이 요즘 따라 병세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언제까지 제가 모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정신이 멀쩡하실 때도 많았어요. 아직 이렇게 멀쩡한 어머님인데 그런 어머님께 요양원에 가잔 말은 죽어도 입 밖으로 못 꺼내겠더라고요. 여보, 버텨보자. 어머님 아직 비밀번호도 잊지 않으시고 깜빡하시는 건 있어도 집도 잘 찾아오시잖아. 아직 괜찮아. 그래,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않고 그저 고맙단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안 좋은 일은 늘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게 설계라도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저 역시 무척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지껏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일이라서 어쩌면 더 그렇게 황망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매번 아무렇지 않게 병치를 한 번 안 하고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주던 친정엄마가 큰 병을 선고받으신 것이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놀랐지, 진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들렸으려 했는데. 늘 강하신 엄마였지만 엄마도 제 앞에선 슬픔을 가누지 못하셨어요. 그 뒤론 무척이나 바빠졌어요. 시어머니에 이어 친정엄마까지. 동시에 이런 일들을 갑자기 겪게 되다 보니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고 저는 매번 울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에 어느 정도 마음이 맞는 간병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머니를 봐주시긴 했지만 자잘한 치료들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엄마에게만 매달리게 되었어요. 엄마의 상태도 생각보다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고 아빠가 계시긴 하지만 아직 자립하지 않는 남동생도 있고 해서 엄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인 엄마를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다 시중을 들어야 조금은 편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 집에 어머니와 엄마를 같이 모실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던 차에 남편이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 이제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뭐? 나 진심이야 이번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남편의 얼굴은 갈수록 일그러지면서 너무 괴로워 보였어요. 장모님 많이 힘드시잖아. 너도 그동안 우리 엄마 돌봐줬었고 나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슬퍼하시는 걸 우리가 봐왔는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한 집에 두 분을 동시에 모실 순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선택을 해야 해.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일단 신우이한테 연락해 볼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던 와중이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요양원에 보내기가 무척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혼을 얘기했던 형님에게는 차마 전화를 드릴 수 없겠더군요. 그런데 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여지껏 보지 못했던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달달 떨렸어요. 올케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이 아프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봐줘? 네? 뭐라고요? 본인도 싫다며 반년 만에 쫓아내겠다는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와서 1년이 넘게 봐드렸는데
내 엄마가 너무 아파서 치료기간만이라도 봐달라는데 이렇게 내치다뇨.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원래 그 또래 어른들 다 지병은 있는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병원 좋은데 한번 알아봐. 내가 알아봐줘? 우리 엄마 치매인데 올케네 아니면 누가 봐줘? 나도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쉽게 저에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다 쉽게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기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수님도 못 모시고 누나도 싫다는 거 내 아내가 모셔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 솔직히 엄마가 누나한테까지 쫓겨나와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냐고. 게다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꾹꾹 눌러오던 울음을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누나도 형도 싫다고 하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엄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수밖에. 남편도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같이 신경 써왔는지 알고 있었고 도로도로 상처를 입은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건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자기 엄마가 소중한 만큼 우리 엄마의 병도 위험하니 어쩔 수 없이 피눈물 삼키며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을 테죠. 또 신우이의 반응을 보니 더더욱 신우이에게 보낼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제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그날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시어머니를 잠깐보다 엄마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근데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친정엄마의 얼굴을 보자 그래도 내 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보내드려요. 대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으니 간병인분께 물어서 좋은 요양원으로 알아봐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어머니가 그간 지내셨던 것들을 정리하여 그쪽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웃긴 건 큰 아주버님과 형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나 답변도 없으셨고 신우이는 그렇게 저보고 요양원에 보내기만 해보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보내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고 주소 한번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원 사진과 주소를 함께 문자로 보내드렸고 환경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언제건 찾아뵙고 싶을 때 우리에게 연락하기 번거로울 수 있으니 본인들이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양원으로 향하는 전날 어머님께서 정신이 멀쩡하실 때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더니 그저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괜찮다. 우리 막내가 고생했겠구나. 사돈께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 분에 넘치게 너희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어. 고맙구나. 애들아, 특히 며느라. 내가 병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널 많이도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의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그간 조금 섭섭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얼굴로 제 손을 따스히 잡아주셨어요.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던지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려 한다는 것이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와서 저는 엄마의 항암 치료를 돌봐드리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고 그럼에도 중간중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또한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남편과 주에 한 번씩은 꼭 들렸고 지난 어버이날에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오는 게 힘들지 않았니?
네, 괜찮았어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빵이에요. 카네이션도 가져왔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구나. 예뻐. 다행히 어머니께선 아직까진 저희를 알아보셔서 가면 오순도순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어머님 안부도 물어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좋아하시는 얼굴을 보니 제가 다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요양원에 물어보니 역시나 큰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는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찾아온 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밖에 없었더군요. 요양원으로 모신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려보지 않다니 형님은 그렇다 치고 자식인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 가는 길에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과자와 빵, 어머니께서 집에서 지내실 때의 사진도 출력해가고 손편지도 써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셨지만 제겐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내 새끼들보다 낫구나. 고맙다. 고마워.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던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선 최선이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이렇게 무겁고 결국 부모인 어머니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저렇게 쓸쓸히 계시는 모습을 보니 인생사란 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런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부모 자식 사이와 노년이라는 단어의 사이는 저마다 메울 수 없는 어떤 큰 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해지는 오늘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요양원의 부모든 조부모이든 가족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